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사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요새는 옛날보다 이혼 가정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 남편만큼이나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꽤 풍족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주변 보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화목한 집안들 많잖아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엔 부유했지만 화목한 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고 휴일에는 본인 시간을 보내시기 바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바쁘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클수록 더 서먹해져만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독립도 남들보다 빨리 했고요. 부모님을 보면 저도 제 인생 스스로 살 길 얼른 찾아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시작한 의류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를 고를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참 궁핍했고 많이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업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너 말이 사업이지 다른 사람들이 딸내미 뭐 하냐고 물을 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진다. 옷 장사한다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 보고 나처럼 의사가 되라는 무리한 부탁했냐? 적당히 있어 보이는 직업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넌 왜 사서 고생을 해? 가끔 연락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폭언 아닌 폭언을 하시면 저는 자존감이 바닥쳐서 꽤 오랫동안 마음앓이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다를 바 없으셨죠. 너는 기집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속을 뒤집니? 집에서 가만히 공주처럼 있으면 될 걸 말이다. 형제 자매도 없어서 고스란히 우리 재산 다 물려줄 텐데 어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를 비난하는 건 참 힘들고 모진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티고 어엿하게 제 사업을 키우자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인정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버지께선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배웠던 아버지 지인분들을 통해 그래도 아버지께서 절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딸이 혼자 앞가림 잘한다며 제 사업도 자랑하셨다네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잘한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훗날 제 가정을 정말 잘 꾸리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난한 집 어느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조건을 따진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자기를 칭한 말이에요. 아는 분 통해서 선을 보다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네? 초면에 좀 당황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알맹이를 보고 도망가기 일쑤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일이 많으셨나 봐요. 세아 씨는 어떤 분이세요? 저요? 저야말로 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복하게 자라셨겠네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몇 시간이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배고픔도 잊은 채 서로의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점심쯤 만나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족이 1순위라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다 같이 야구장 가기? 주말 소풍? 등산? 소박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로망이네요. 세아 씨는요? 저도요. 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거든요.
도시락 싸서 등산 가는 건 안 해보셨어요? 네, 다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인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랑 등산 가실래요? 도시락은 제가 쌀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현수 씨 힘들어요. 아님 주말에 식사나 한 끼 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일이 바쁘고 힘든 거죠. 세아 씨 만나는 건 오히려 저한테 힐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다정한 남편에게 스며들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과는 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운이 팔팔하시고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으신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서 보니까 따로 운동도 안 하시는데 건강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 닮아서 그이가 튼튼한 거였네요. 내가 아들들한테 줄 건 없다지만 유전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줬지. 암 그렇고 말고.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돈 주고 못 살 자산 그이한테 물려주신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운동 삼아서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적적한 시간도 때우실 겸이요. 어머, 너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적적한 시간이라고는 없으니까 내 걱정은 마라. 네, 어머님. 제가 시모께의 일을 권해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밤마다 시름시름 앓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입맛이 없어? 요새 부쩍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실은... 아니다. 왜 말하려다 말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당신은 돈 얼마나 모았어? 아니, 언제부터 돈 모았어? 나?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본전도 못 찾아서 저축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했었지. 그러다 점차 자리 잡고 바로 몇십씩이라도 저축 시작했지. 벌수록 저축하는 금액 점점 늘려갔고. 근데 그건 왜? 그럼 그렇게 사회생활하기 전에는 모아둔 돈 있었어? 어렸을 때 받았던 용돈이라든지. 응,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은 통장에 있지. 장모님께서 관리해 주셨어? 19살 때부터 내가 관리했어. 갑자기 그건 왜? 이제 나 당신이랑 결혼도 했고 수입 관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태까지 엄마께서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장을 달라고 할까? 남편과 각출해서 생활비를 쓰다 보니 저도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의 가장이다 보니 당연하게 월 수입을 계속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남편과 1살 차인데 아직까지 취준생이었죠.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도련님께서는 취업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요새는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제 앞에서도 낯을 많이 가렸고 면접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용돈은 드리겠지만 더 이상 월급 전체를 시어머니께 드릴 수 없다 판단한 남편은 고민하다 시모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결혼했고 어엿한 가정이니까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 용돈은 적은 금액이지만 챙겨드릴게요. 뭐? 그게 뭔 소리다냐? 현수 네가 이 집의 가장인데 네 월급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저 이제 세아 씨랑 결혼했으니 이 집에서는 독립한 거잖아요. 세아, 너 말해봐라. 네가 우리 현수 꼬드겼냐? 너는 넉넉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며? 가진 게 우리보다 많을 거 아니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어떻게 우리 장남 월급까지 가져가려 해? 가만 보니 그래서 나한테 은근슬쩍 일하라고 권유했던 거구나?
너 정말 무서운 애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세아씨 앞에서 나 창피해 정말. 애초에요, 내가 결혼했으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통장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님은 형 월급 없이도 잘 살겠지만 엄마랑 나는 형이 돈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조용하던 도련님도 처음으로 발악하듯 제게 따지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원망과 비난이 모두 저를 향하자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남편이 괜찮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러자 용기가 생겨서 남편의 편에 저도 설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고생스러운 일 밖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 밖에서 일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일이 돈을 버는 수단도 맞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남편만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어머님이랑 도련님은 뭐 하셨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몇 년째 취준생이라고 들었어요. 이젠 눈을 낮추고 다른 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이제 밥벌이 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형 울타리 안에서 형이 버는 돈만 쓸 거예요? 뭐가 어째? 순진해 보였는데 할 말은 다 아는 애였구나 너. 일하면 내가 정부 보조금도 못 받는데 못하러 일을 해. 멀쩡한 정승 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내가 꼭 일을 해야겠니? 아이씨, 형수님, 말씀이 심하잖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형보다 더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에이, 어머님 노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죠. 그이가 용돈은 챙겨드릴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몸 멀쩡히 건강하시고 아직 은퇴 나이도 아니신데 그이 월급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경제관념이 걱정이시라면 제가 통장 관리할 테니 이제 걱정 마시고 결혼했으니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련님 취업 자리도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도련님, 거울 좀 보세요. 이발은 언제 하셨어요? 면접 볼 의지는 있으세요? 매일 컴퓨터 게임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머리카락이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잘하셨어요. 단발머리로 면접 보겠다고요? 제가 오목조목 할 말 다 하자 시모와 시동생은 당황하더군요. 할 말을 제가 다 해주자 남편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자리 잡았던 근심 걱정과 그늘이 얼굴에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뭘 통장을 달래? 저는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을 거라 조금이나마 예상했고 남편은 단 얼마라도 시모께서 모아주실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니, 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어요. 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겨우 혼자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엄마가 사람이라면 자식 새끼 정말 위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 얼마라도 저 위에서 남겨주실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저 혼자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안 그래요. 가족이라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하는 거잖아. 왜 그동안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지 정말 억울하다고요. 현우, 너도 이 새끼야.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봐. 네가 사람이냐? 형, 아들, 너 고생하는 건 알지, 아는데 아휴,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더 말할 것도 없어. 연예인들이 왜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 줄 알겠어요. 엄마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현우, 너도 엄마 잘 모셔라. 나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야. 우리 찾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마. 여보, 가자. 여보. 주저앉아 괴로워하며 울던 남편은 인연 끊자고 소리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에게 속마음을 내뱉은 남편은 그러고서도 엄청 괴로워하더군요.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또 다가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내 인생을 포기해야 내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모르겠다고 오열하는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저는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이 됐으니까요. 여보, 평생 어머님이랑 도련님 안 볼 자신 있어? 없지?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볼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여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당신 이렇게 울고 후회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 아파서 안 되겠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요. 남편이 혹시 몰라 심호께의 연봉을 속이고 월급 전체를 심호께 드린 건 아니었더군요. 조금씩 몰래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그때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제게 잘못했다며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내가 그날 소리 지르고 막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믿었던 장남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머님, 그이가 어머님만 믿고 그동안 평생 월급 맡겼는데 단 한 푼도 안 남았다 하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어디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다 살림하는 데 쓰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장남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자식 낳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셔야 해요. 지금도 일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세요? 제 말에 시모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살림뿐인데 밖에서 뭔 일을 하겠니? 어머님, 저 믿으세요? 뭐? 안 믿으시더라도 지금부터 저 믿고 저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럼 그이 맘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모는 알겠다고 마지못해 끄덕이셨고 저는 시모와 도련님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시모와 시동생이 해당하는 건 모조리 신청해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리학원을 다니셨고 도련님은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제가 엄마께 받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호구 같다고 가난한 집안에 다 퍼주고 있다고 욕할지 몰라도 제가 월세 조금 적게 받고 돈 욕심 부리지 않으면 모두가 화목해지는 일이었으니까 조금의 희생은 하고 싶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대신 제 건물인 건 남편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사람 구실은 하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자격증은 땄어도 식당에서 일하는 건 좀 무서워. 누구 밑에서 이 나이에 갑자기 일한다는 게 용기가 참 나지 않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랑 갈 곳 있다고 말씀드렸죠? 짜잔! 여기는 뭐 파는 곳이냐? 아직 문 안 연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여기 어머님 가게예요. 제가 이 가게 사드릴 수는 없어도 월세로 얻어드릴 수는 있거든요. 좋은 주인 덕분에 보증금 많이 올리고 월세는 10만 원대예요. 어머님 10만 원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 여기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여기가 내 가게야? 조그맣지만 있을 건 다 있네. 정말 고맙다 새애기야.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왔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는 시모를 보고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용돈은 못 드려요. 그것 대신 제가 어머님 새 출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너네 지원 일절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벌어서 너네 용돈 줘야지.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나마 남편의 월급을 지킨 저는 시동생을 만나 중소기업 면접 보는 걸 도와줬습니다. 역시나 도와주니까 시동생은 금방 나쁘지 않은 곳에 취업 성공하더군요. 대기업만한 회사는 아니니깐요. 시동생은 한 번에 회사에 합격하자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정말 합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자격지심 부려서 죄송해요. 형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형수님 덕분에 저도 앞으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마음 먹고 하시면 뭐든 잘 해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리 잡으면 그이한테 한번 연락 먼저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도련님 취업한 거 알면 남편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형수님, 저희 집 은인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연 끊는 게 형수님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저희 가족 관계 회복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한테 더 좋은 일은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에요. 시동생은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 마음 잡고 일하는 걸 보고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자연스럽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어쩜 그렇게 예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내 신세 한탄만 했지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 그냥 난 내가 돈 벌어다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것만으로 내 역할 다 했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독이었지. 더 빨리 바뀔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모두를. 그런데 당신은 현명하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줬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으나 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내가 꿈을... 아니다. 그냥 조심해서만 다녀와요. 여보, 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서방 일 열심히 하고 올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근데 연락 자주는 못할 거야. 이번에 중요한 미팅 건이라. 알지. 난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전날 안 좋은 꿈을 꿔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다 혹시 미팅에 지장이 있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남편을 마중하고 저도 출근해서 제 직원들이랑 회의를 바쁘게 할 때였어요. 핸드폰에 남편의 부재중이 여러 번 찍히더라고요. 아직 도착할 시간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 지금 전화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예감이 안 좋아 저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곧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몇 초 정적 뒤에 익숙한 남편의 음성 대신 낯선 음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현수 씨 가족분이시죠? 네, 그런데 제 남편 전화인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구급대원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이고 차 전복 사고가 났어요. 이현수 씨 휴대폰 비상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지금 출혈도 심하고 도착하면 긴급 수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땡땡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니까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곧바로 오라는 말에 바로 정신이 들더군요.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들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직원 한 명에게 부탁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택시를 타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어떡해. 대표님,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다행히 남편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저는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곧바로 교통사고 환자라고 시끄럽게 들어오는데 제 남편인 걸 직감했죠. 그런데 남편 옆에 나란히 실려온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보호자님, 이현수 환자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저 옆에 여자분은 왜 같이 실려왔나요?
동승자라고 하던데요. 바쁜 간호사에게 더 묻지는 못하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소지품을 건네받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군요. 뒤늦게 제가 남편 상사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실려온 여자가 남편 회사 인턴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분명 이번 출장은 혼자 간다고 말했었지만 일정이 바뀌어서 같이 가게 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하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수술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통화한 지 얼마 안 된 시모께서 한달음에 응급실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지, 아가? 어머님,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이니? 너는 괜찮냐? 어머님이 오히려 제 앞에서 무너지실 줄 알았는데 되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남편은 회복실에서 몇 시간 있다가 일반 병실에 옮겨졌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으이그 이놈아. 네 마누라랑 네 엄마랑 놀라서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다. 다리 골절 수술을 한 남편은 다행히 마취가 풀리니 다리 외에는 전부 괜찮아 보였어요. 세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장남은 내가 간병할 테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제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쓴다고 하니 시모께서는 간병인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있는데 못하러 아깝게 돈을 쓰냐. 현수도 내가 더 편할 거야 아마. 어머님 감사해요. 아유, 가족끼리 뭘 감사냐. 그럼 저 옆 병실에 잠시 인사하고 올게요. 응? 남편이랑 같이 가다가 사고 난 거니까 따로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황이 없어서 못 살펴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실려온 인턴 직원이 옆 병실이거든요. 에그머니나,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인사 다 했어. 네? 아, 그러셨어요? 그쪽은 팔에 금 간 거 말고는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니 아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그이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하셨었는데 저렇게 말도 없고 내내 눈만 감고 있으니까 저 슬슬 걱정돼요. 괜찮다. 괜한 걱정하지 마. 회복 중이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던 저는 뒤늦게 남편의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를 가족같이 생각해준 도련님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저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형 여자 있어요. 그 같이 사고 났다던 여자 인턴 직원이요. 네?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런 제게 도련님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영상 보고 있는데 둘이 심상치 않은 사이였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출장은 무슨 강원도 양양에 둘이서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침묵할까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형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인데. 저 그런 더러운 꼴은 못 보겠어서 많이 고민하다가 형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도련님이 뭘 죄송해요. 오히려 제가 엄청 감사해요.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셨군요. 아셨으니까 간병도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자처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앞뒤가 딱딱 맞네요. 도련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수님.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비밀로 할게요. 형수님이 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면
형수님한테 은혜는 갚은 거죠? 네,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정신 차리자마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난 거 들통난 것도 모르는 남편은 태어나자 제게 엄청 싸늘하게 굴더군요. 당신은 일이 남편보다 중요하지? 어떻게 나 태어났는데 병원에 안 와? 간병도 모조리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간병비는 챙겨드렸어. 아니 남편 병원살이 하는데 잘 먹는지 잘 회복하는지 어쩜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현수가 서운할 만했다. 아무리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도 재아 너 어쩜 그렇게 무신경하니? 이번에 내가 너 다시 봤다.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당신처럼 날 배신하지는 않거든. 노력한 만큼 일은 내 가치를 알아줘. 어머님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 무신경하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위아래도 없지? 눈치채고 아무런 말 못하는 시모랑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상간녀랑 데이트하다가 사고난 남편까지 간병해야 하니? 여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찌질한 얼굴에 뺨을 올려붙이자 시모는 세상 무너진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내 장남 얼굴에 감히 무슨 짓이냐? 아, 그 기집애가 꼬신 거야. 난 정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다고 남편 뺨을 때리냐? 아이, 존심상하게. 누가 내 남편이야? 시모께서는 제가 남편 뺨 때렸다고 곧바로 남편 편을 들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귀한 서방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내려치냐? 네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봐줘라. 네가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니? 네 남편 젊은 그 애기랑 재혼하는 거지 뭐. 어머님,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지금? 저만 가족처럼 생각했죠? 결국 저는 남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 집에 헌신했네요. 그러자 가만 지켜보던 시동생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진짜 그게 뭔 개떡같은 소리야. 형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형 편을 들어? 형, 너 간도 크다. 사고 친 게 차라리 돈 문제면 몰라. 여자 문제? 으이구, 난 인간이라도 됐지. 형은 분리수거도 못해. 자기 복 자기가 발로 찬 거야. 넌 끼어들지 마.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형이 그렇게 만들어줬냐? 형수님이 다 도와주신 거잖아. 야, 설마 네가 말했냐? 당연하지. 그럼 보고 못 본 척 말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 자식이 근데. 두 형제가 멱살을 잡고 서로에게 달려들자 시모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왜 너네가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형제가 이간질하니까 세아야, 네 속이 편하니? 독하다 독해. 나 같으면 모르는 척한다. 겨우 이룬 이 가정 어떻게든 지켜도 모자를 망정.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어디 어린 시동생 꼬드겨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지독한 것. 이 사단을 만든 건 어머님 장남이죠.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저 인간한테 그 상간녀랑 재혼하라 하세요. 새로 들이는 젊은 며느리한테나 바라세요. 전 여기까지니까요. 야, 너 위자료 잘 준비해. 이혼 소송 접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인턴한테도 얌전히 상간녀 소송 기다리라 전해.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내일부터 가게 안 나오셔도 돼요. 뭐? 가게? 네가 뭔데 나오라 말아야 내 가게인데. 아,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어요?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줬다 해도 월 10만 원 월세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주변 상인들 월세 10배 넘게 내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냐고요? 뭐가 이상해? 너무 좋은 주인분이시다 생각했지 뭐.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에요. 엄마한테 결혼 좀 받은 건물이거든요. 이제 거기 새로 새놓을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요. 뭐? 어머, 그게 네 건물이야?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해? 긴 말 필요 없고 현수 너 세아한테 얼른 사과해라.
건물주 며느리랑 대기업 인턴 나부랭이 며느리 중에 당연히 건물주 며느리지.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아이고, 나 그 가게 정들어서 못 떠난다. 착한 네가 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겠어. 저한테는 정 같은 건 없으시고 그 건물에는 정이 많이 드셨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잘나고 귀한 어머님 장남한테 가게 하나 구해달라고 하세요. 여보, 그러지 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일단 우리 둘 집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버는 돈이 족족 나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애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는데 희열감이 느껴졌어. 젊은 여자애랑 데이트다운 데이트하니까 왜 나 젊었을 때는 이런 데이트 못했을까 싶고 너무 설렜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여자애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좋았던 거라고. 남편의 머릿속 사상은 상상 이상으로 역겨웠습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아직 다친 다리가 회복되지 않은 남편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물까지 쏟아내며 저를 붙잡더군요. 그리고 저를 못 나가게 막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절감한 월세 한꺼번에 청구해드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날 시동생이 배웅해줬고 그게 시댁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간이 큰 상간녀는 제 번호를 알아냈더군요. 우리 좀 만나요. 건방지구나. 어딜 오라가라야. 시끄럽고 당장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대학 졸업반인 상간녀는 어린애 떼쓰듯 저를 자기 회사 및 카페로 불렀어요. 제가 그곳에서 만나자 한 게 아니라 상간녀가 꼭 거기서 만나야 한다고 했죠. 간땡이가 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찾아갔어요. 제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마주치길 바랬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날 여기로 부른 거니? 내가 너 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와봤어. 여기 회사에 날 부른다고? 너 진짜 어리긴 어리구나. 눈이 있음 보라고요. 눈 제대로 달렸으면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나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당신이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잘 봐봐요. 그 사람 옆은 내가 더 잘 어울려요. 어디 상간녀 주제에 말이 많아. 야, 너 인턴이라며. 정직원도 아니면서 무슨 부심이야? 너 니네 부서 사람들은 알아? 너랑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회사에서는 알까? 모르겠지. 알면 네가 계속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내가 가서 고발이라도 할까? 저는 저를 도발하는 상간녀에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들을 수 있게요. 주변에는 익숙한 얼굴에 남편 동료들도 얼핏 보였거든요. 상간녀는 본인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놓고 새빨개진 얼굴로 울먹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앉아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아니, 넌 날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해봤니?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너지. 남의 남편 빼앗고 상간녀 소송 당한 거 부끄럽지도 않아?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개수작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커피잔을 들어 상간녀 머리로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좀 말려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몰래 목발 짚으며 빠져나가려는 남편을 기어코 붙잡는 상간녀였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얼굴에는 후회와 창피함, 좌절이 모두 섞여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관심종자처럼 끝까지 카페에서 어린애처럼 울더군요. 그게 영원히 자기를 따라다닐 흑역사가 될지 몰랐나 봐요. 그 후에 시동생이 말해주기를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 내에 불륜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합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풍기문란죄로 전 남편은 인사조치 당하고 연봉이 삭감됐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당연히 인턴에 잘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시댁의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일부러 남편이 보지 않을 때 상간녀한테 돈 빌려달라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양아치 건달 도련님 컨셉을 했다고 하네요. 시모 또한 엄청나게 하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에게 들은 내용대로 잠깐 들려드리자면, 형수, 네? 돈 좀 있어요? 돈이요? 아이씨, 전에 있던 형수는 돈 잘 벌어서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형수는 뭐 줄 거 없어요? 어리기만 했지 뭐 볼 게 어디 있다고. 우리 형 보는 눈도 없지. 어디서 이런 형수를 데리고 왔대? 그렇게 모욕감을 주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쪼르르 일렀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야, 현명하게 대처 못해? 우리 집사람이었으면 말이야. 뭐? 집사람이 난데 누굴 말하는 거야? 너 말고 새야 말이야. 당신 자꾸 그 여자 얘기를 내 앞에서 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싸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시모는 가정을 깨지게 한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다며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상간녀와 깨지고 전 남편은 3달도 안 돼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곁에 아무도 없으니 법원에서 절 만나자 제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다시 잘해보자 하더군요. 엄마도 너 보고 싶으시대. 나도 너 보고 싶었고. 헛소리 하지 마. 너 양심이 있냐? 너네 모자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데 참는다. 벌써 속으로는 가래침 수십 번 뱉었어. 뱉고 싶으면 뱉어. 나 그것까지 충분히 감당 가능해. 여보, 난 너 없으면 정말 안 되나 봐. 우리 좋았었잖아, 응? 뭔? 아니 근데 너 왜 아직도 목발을 들고 다니니? 여보. 오열을 하며 전 남편이 털어놓는 진실에 저는 맘 편히 웃지도 못하겠더군요. 전 남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평생 한쪽 다리 재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천벌받았다 생각했어요. 혹시 자기가 다리를 절어서 외면하냐는 전 남편 말에 다리를 절지 않았어도 너는 내게 평생 아웃이라고 마지막 따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 시동생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도 제게 위자료로 물어주고 빈털털이래요. 게다가 또 시모의 소나기에 붙잡혔대요. 월급은 예전처럼 전 시모가 관리하고 전 시모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다더라고요. 평생 서로의 지옥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오길 간절히 기도했네요. 다행히 전 시동생은 그 집에서 독립했다고 해요. 알아서 돈 관리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알바라도 해서 위자료 내라고 했죠. 아님 네 부모님한테 받으러 간다니까 어린 상간녀는 잠수를 타더군요. 그러다 상간녀는 부모한테 고소장을 들켜서 상간녀 엄마가 직접 상간녀 머리채를 제 앞까지 끌고 와서 딸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며 사죄하셨습니다. 양쪽 위자료 두둑히 받아서 저는 새 출발하려고요. 사실 그 돈 없어도 저는 잘 살겠지만 금융치료라도 받아서 조금은 마음 회복됐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동생은 인간됐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모는 여전히 안 바뀌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온몸으로 겪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오늘은 잠도 푹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에요. 지금은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날이 서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저의 이혼 과정 때문이었죠. 어찌나 어이없는 일만 일어나는지 주변에서는 이때 액땜을 해서 그 뒤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며 위로까지 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저와 남편은 첫 만남부터 참으로 남달랐죠. 서로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달래다가 눈이 맞았거든요. 저는 예쁘게 생긴 편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못생겼다에 더 가까운 편이었죠. 저는 무척 잘생긴 남친과 사귀다가 그 남자에게 몰려드는 여자들 때문에 지쳐 헤어진 상태였고, 남편은 사귀던 여자에게 돈만 다 뜯겨먹고는 못생겨서 싫다는 말을 듣고 헤어진 상태였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던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정이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의 얼굴은 잘생겼다고 말할 수 없지만 유쾌해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었거든요.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제 음식 솜씨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는지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음식점을 열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그에 넘어가 음식점을 하게 됐죠. 그때 시모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게 만들었다며 볼 때마다 절 욕하셨어요. 억울했지만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도 잦아들었죠. 그렇지만 저를 향한 못마땅한 시선은 여전했어요. 솔직히 제가 음식점 열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그런 시모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제 이혼 결심의 첫 이유는 남편의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 때문이었어요. 저는 잘생긴 외모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에 피를 본 적이 있었던지라 외모는 저에게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항상 비꼬아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외모 컴플렉스에 정점을 찍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건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의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시작됐죠. 사장님은 음식점을 할 관성이 아닌데? 근데 음식 솜씨가 이만큼 좋으니 사장님 얼굴도 눈에 안 들어오는군. 손님은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짓궂게 돌려 말한 것이지만 남편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말이 자신의 외모 비하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얼굴은 30대 초반이라고 하기엔 많이 나이가 들어 보였기에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성형 좀 해야겠어. 음식점을 할 관상이 아니라고? 늙어빠진 인간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해? 진정해, 여보. 그냥 듣고 흘려 넘기라고. 장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당사만 더 힘들어. 당신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당장 나와서 한마디라도 거들었어야지. 손님이야.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나도 화냈겠지. 그런데 손님이잖아.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 응? 아, 몰라. 진짜 짜증난다고. 나 진짜 성형수술 좀 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이 제게 향했어요. 당시에 가게가 힘들어 돈은 제가 관리 중이었거든요. 알았어. 자기는 성형수술이 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돈이 좀 모이면 수술해. 그러고 마음이 편하다면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말해주고 며칠이 지났을까? 짜증과 화가 많았던 남편의 모습이 변했어요. 뭐랄까, 그냥 거동이 수상하다고 해야 하나? 계속 제 주변을 맴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와이프인데다 같이 일까지 하고 있으니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저는 괜히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 공책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 공책은 가게 메뉴 레시피를 적어둔 공책이었어요. 저는 그 공책이 없어진 게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잠깐 나 좀 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 그때 가게 문이 콱 열리더니 한 남자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남편 얼굴에 뭔가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 사람이 던진 게 제 공책이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잘 만났다, 이 사기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딴 가치도 없는 공책을 뭐? 비밀 레시피? 지랄을 하네. 어디서 사람을 등쳐먹으려고. 빨리 내가 준 돈 가져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남편은 헐레벌떡 일어나 그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용을 썼어요. 잠시만요. 그 공책이 비밀 레시피라고요? 그걸 이 남자가 당신한테 팔았어요? 아, 그렇다니까. 내가 이 집 장사가 잘 돼서 돈 주고 레시피를 사겠다고 했는데 공책 읽어도 온통 평범한 레시피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는 레시피를 팔아? 이 나쁜 사기꾼 같으니라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도로 돌려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아, 빨리.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 하자 남편이 다급히 상대방 남성을 돌려보내려 하더라고요. 남성이 돌아가고 나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레시피 공책 언제 가져갔어? 아니, 그걸 팔았어? 그게 뭔지는 알지? 그거 우리 가게 장사 미천이야. 별거 없다고는 해도 나한테는 소중한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빨리 돈을 마련하려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돈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건데? 당신 어디 대출 섰어? 보증 섰어? 아니,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장사 미천을 파는 인간이 어딨어. 그거 뺏겨서 우리 가게 휘청거렸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한 거야?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성형수술 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그 뒤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당신은 모르겠지. 그런 소리 듣고도 실실 웃는 당신은 절대 모르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는 당신이 성형수술 하던 말던 상관없어. 내가 결혼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신이야. 그 얼굴이라도 좋아서 결혼한 게 나라고. 네가 얼굴 바꾼다면 나도 이해해. 그리고 존중하지. 그런데 왜 그걸 남의 레시피 공책 팔아서 마련하려고 하냐고. 당신이 벌어서 수술하면 되잖아. 적어도 가게 날리는 선택은 하면 안 되지. 장사할 때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당신한테는 그 장사 미천이 제일 중요하겠지. 나는 안 그래. 나한테는 내 인생 자체가 걸린 문제라고. 우리 가게에서 웃는 손님들이 내 외모 보고 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들 그렇게 실실거리면서 나 쳐다보고 진짜 죽겠다고.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매번 이런 식으로 나를 물먹이는데? 누가 물을 먹였다고 그래. 물 먹을 뻔한 건 나거든? 다 이해한다고. 당신 성형하고 싶으면 해.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 아님,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기라도 했어. 하라고, 네 돈으로. 남의 물건 팔아서 성형하면 기분 좋겠어? 제 말에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던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가만 보니 아까 돌아간 남자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고 계좌이체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남편은 저를 냉혈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한테 중요한 일이면 당신한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나만 답답하지. 어휴, 당신은 나보다 그 레시피가 더 중요하지?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그냥 레시피랑 결혼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 공책에는 내 비법과 시행착오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 제발 애 같은 짓 좀 그만해. 내가 너랑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성형을 하려는 거야?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레시피에는 비법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 비법은 저의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보고서는 그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는 제 폰을 갖다 팔아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저는 한마디 해줬어요. 가게 잘 돼서 돈이 좀 모이면 수술비 지원해 줄게. 그때까지만 참아. 알겠지? 결국 이 말을 듣고서야 남편의 얼굴이 좀 펴지더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처지에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먹고 살아야 외모 치장도 하는 법인데 그저 자기 외모에만 신경 쓰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된 사건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사건이 지나가고 남편은 무척 열심히 일했어요. 가게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니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단골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남편은 성형을 위한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요리를 직접 하는 사람은 저였으니 남편이 없을 때는 알바생이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 하나 없다고 가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러 번 쌓이는 걸 보니 뭔가 있나 싶기는 했어요. 이때는 솔직한 말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이 못생겨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은 예전에 외모를 이유로 차인 이후로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매장에 생겼거든요. 어떤 한 여자가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딱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람 기분 나쁘도록 저를 쳐다보는 일이 많았고 이상하게 우리 가게에 관심이 많은 듯 여기저기 조심성 없이 훑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혹시 남편이 가게를 팔려고 내놨나 싶은 생각까지 했죠. 그 당시에 남편의 신뢰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레시피를 팔려고 한 적이 있는데 가게인들 못 팔겠어요? 그래서 그걸 의심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쯤 가게를 둘러보던 여자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잠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쯤엔 아줌마 소리에도 익숙해진 터라 별 생각 없이 네 손님 하고는 그 앞에 앉았죠. 점심시간도 훌쩍 지났고 저녁 시간으로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기에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딱 보니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화려하게 풀어헤친 샛노란 머리카락에 손가락, 발가락에 칠해진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는 짙고 선명한 색상에 뾰족하고 길었죠. 게다가 코가 아릴 만큼 강한 향수 냄새까지. 행색을 보면 절대로 음식점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곳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줌마 남편 있죠? 제가 아줌마 남편 여자친구예요. 네? 제가 그 사람 와이프인데요. 알아요, 저도. 근데 당신이 그 남자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남자랑 사귀었거든요. 뭐, 얜 여자였죠. 지금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상간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단어 말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해 줄래요?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배운 게 왜 없어요? 아니, 그쪽이야말로 배운 게 없잖아요. 어딜 바람 피운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본처한테 사귀니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사귀는 거 자랑하러 여기 왔어? 맞아요. 자랑하러 온 거. 그리고 기니 할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이랑 저 오래 사귀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남자한테 이혼 이야기 꺼내줘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헤어지고 싶으면 지가 직접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헤어질 때 남편한테 못생겨서 헤어진다고 했다던데
이제 와서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못생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은 가진 게 있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의 얼굴이 좋았지. 지금은 다른 게 좋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다른 것이 돈이라는 데는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을 만큼 의도가 확실해 보였어요. 설마 돈 때문에 지금 유부남 꼬신 거예요? 돈 많으신가 봐요? 유부남인 거 알고 바람피면 상간녀 소송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이 정도 가게 가진 그 남자가 알아서 대주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도 많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안정적인 남자가 좋더라고요. 위자료는 줄 테니까 소송하려면 하세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상간녀의 낭창한 그 말투가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 건 확실하지만 이혼 이야기는 남편이 아닌 이 상간녀 입에서 나온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깨워 따졌죠. 당신 상간녀가 오늘 우리 가게 왔었어. 그 여자 하는 말들이 사실이야? 당신이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데 당신도 거기 동의한 거 맞아? 그래. 그 여자 말이 다 맞아.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하도록 시켜버렸네. 나 그 여자 사랑해. 그때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 다 했다니 나도 편하게 말할게. 제발 나랑 이혼해줘. 그 여자랑 같이 살 거야. 지금 그렇게 덤덤하게 할 말이야?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 모르나 본데 이거 진짜 큰일이라고. 그 여자는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뤄놓은 걸 좋아하는 거야. 당신 돈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알아? 옛날에는 잘생긴 남자가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게 좋대. 그게 뭐겠어? 돈이지. 내 여자 모욕하지 마. 그런 소리 했을 리도 없고 그랬다 하더라도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잖아. 그냥 이혼 좀 해줘. 내가 돈을 뜯기든 가죽을 뜯기든 알아서 한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여자 당신 못생겼다고 찬 여자라고.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사랑을 느꼈다고?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그래, 그럴 일 없겠지. 그치만 나도 나이가 들면서 중후한 멋이 생겼다잖아. 당신은 어차피 돈에 정신 팔려서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사실 당신하고 만났을 때도 그 여자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결국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바람에 내가 당신같이 못생긴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 게다가 당신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게 유지할 사람 필요한 거면 헤어져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다 당신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돈을 벌어야 펑펑 쓸 수 있으니까.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하고 가게에서 일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요리하는 사람이 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꾸미고 다녀? 날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밖에서 여자나 만들어서 돈 쓰면서 놀았어? 되지도 않는 말로 당신 꼬신 그 여자한테? 말 조심해.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가게 하자고 했을 때 당신이 강하게 말렸으면 나도 안 했을 거라고. 이딴 말을 짓거리는 남편놈을 보는데 진짜 가슴에서 솟구치는 분노에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딱 봐도 돈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조광지철을 버리려는 꼴을 보니 답답하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상간녀 편드는 걸 보니 정이 딱 떨어졌어요. 알았어. 이혼해. 나도 말 못 알아먹는 남자랑은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합의 이혼하려면 위자료만큼 돈 나한테 줘야 하고 그거 싫으면 소송해. 어차피 나는 소송이 더 좋거든? 당신 바람피는 바람에 유책 배우자 돼서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해. 나도 내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새로운 시작? 다 늙어 빠져서 주름밖에 안 남은 당신이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해. 예쁘기를 해, 돈이 있기를 해.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
당신 아무것도 없어. 나랑 이혼하고 나가면 바로 거지꼴 된다고. 내 가게는 벌써 프랜차이즈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저는 남편의 모습에 학을 뗐어요. 자기가 곧 성공할 것 같으니 저를 버리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더럽기 짝이 없는 생각인 거죠.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이혼 정리를 빠르게 하더라고요. 저는 초고속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남편은 프랜차이즈 이야기만 잘 성공하면 이 정도 위자료는 바로 해결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돈을 주고 저를 떨궈내려 한 거겠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 비용까지 후다닥 주고는 제 자리를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상간녀를 가게로 들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열받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날, 저는 아는 동생을 전 남편 가게에 보냈어요. 밥 한 번 먹고 오라고요. 언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 집 곧 망하겠더라고. 사람도 예전에 반도 안 되고 일단 맛이 없어요. 근데 가게 메뉴나 밑반찬이 예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데도 맛이 없던데? 이상하죠?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똑같고 완성된 모양도 똑같던데. 왜 그렇지?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어땠어? 가게 삐걱거리면 당연히 두 사람도 삐걱거렸을 텐데. 상간녀 혼자 가게 지키고 있는데 나 술집인 줄 알았잖아요. 무슨 화장에 옷차림이.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음식 나오는 가게에서 향수는 좀 아니지 않아요? 향수 냄새에 음식 냄새가 섞여서 더 역하더라고요. 찡그리며 말하는 동생 이야기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걱정 안 해도 잘 망해가고 있네. 나도 이제 슬슬 새 직장 찾아봐야겠어. 받은 건 많지만 일을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집에 있는데 누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표정이 참 험악해서 저는 그들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죠. 당신 진짜 레시피 어쨌어? 왜 남의 레시피를 자기 것처럼 찾아? 어이가 없네? 나한테 맡겨놓은 거라도 있어? 아니, 우리 음식점 레시피를 왜 당신이 갖고 있냔 말이지. 맛이 다르다고 손님들이 화를 내잖아. 가게에 무슨 짓을 한 건데? 아, 웃겨. 손맛이 다른 거겠지.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레시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번에 레시피 팔려고 했을 때 다 봤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니 제 레시피 복사본이더라고요. 역시 제 레시피를 빼돌린 거였죠. 그대로 만들었는데 맛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너 나 속였지? 진짜 레시피는 어쨌어?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거든? 당연히 맛이 없었겠죠. 그 레시피는 반쪽짜리고 제 비법 소스 내용은 제 폰 안에 고이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비법 소스가 없으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레시피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인기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고. 레시피도 잘 도둑질 해갔으면서 나한테 와서 왜 음식 맛이 다르냐고 묻냐고. 네 가게잖아. 네가 그 이유를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전 남편은 제 말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가게를 하기로 했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이 난리냐고요. 잠깐. 그러고 보니 아줌마가 우리 가게 댓글에 별점 테러한 거 아니야? 맛이 변했다면서 글 쓴 사람들 당신이 사주했지? 이보세요 상간녀 씨.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거 무고죄인 거는 알고 있죠? 저는요. 당신네 가게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망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맛이 다르다는 건 진짜겠죠. 제 레시피 공책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반쪽만 갖고 있는 거죠. 예의도 없이 계속 반말하는 상간녀의 말에도 저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에 이성이 뚝 끊기더라고요. 이거 봐. 진짜 레시피 숨겨놓고 안 준 거네.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그걸 훔쳐갔어? 그거 우리 가게 레시피거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희 가게?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왜 니네 거야? 내가 알아내고 내가 연습해서 얻어낸 게 왜 니네 건데? 그리고 너 그 가게에서 네가 한 일이 뭔데? 너가 그 가게에서 한 거라고는 레시피를 팔고 바쁜 시간에 상간녀 만나서 히히덕거리는 것뿐이었거든? 그런 주제에 감히 레시피를 내놓으라고?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바쁜 사람 불러내서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고 난리야. 그리고 그렇게 열받으면 법대로 해. 내가 만든 레시피가 내 것인지 바람난 너희 것인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상간녀가 요리를 못해서 주방장을 들였더라고요. 그것도 인건비가 낮은 경력이 얼마 안 된 어린애를 고용해서 제 레시피대로 만들도록 지시했답니다. 당연히 반쪽짜리 레시피를 만들다 보니 음식 모양은 똑같은데 맛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 두 분이서 알콩달콩 맛있는 음식 개발에 집중하는 게 어때? 아, 사랑 노름에 빠져서 가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근데 분명히 나랑 이혼하면서 프랜차이즈 문의 왔다고 하지 않았어? 잘 되고 있는 거야? 뭐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 말 안 해도 뻔하지. 저의 한껏 비꼬는 말에 전 남편은 답도 못하고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 썼어야지. 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 일이니까 네가 다 감수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다 예상하고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불러내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제게 온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레시피가 있으면 강탈해 갈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구구절절 제가 맞는 말만 하니 지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 말이 끝나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상간녀가 폭발하듯 소리치더라고요. 처음부터 레시피를 네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날 속였어? 그래놓고 장사하자고 나한테 꼬신 거야? 너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긴 뭐가 없어. 너 나 좋다며. 좋아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그리고 그 가게 운영하겠다고 한 건 너야. 네가 나더러 가게도 못 나오도록 만들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네가 얼굴 보이면 손님들이 가게 오겠어? 그것 때문에 가게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당신 얼굴 보면 있던 밥맛도 다 떨어진다고. 뭐? 그 전에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다들 밥만 잘 먹고 돌아갔다고. 당신이 홀을 제대로 못 보니까 손님이 떨어진 거겠지. 어디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다 네 탓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꼬시지 않는 건데. 막판에 괜찮은 놈 잡아보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가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며. 나 먹여 살릴 수 있다며. 근데 이게 뭐냐고. 매일매일 손님은 줄고 돈만 계속 나가잖아. 왜 그게 내 탓이냐고. 엄밀히 따지면 이 가게에 바뀐 건 너뿐이잖아. 그럼 네 탓이지. 언제는 내가 가게에 있어서 좋다며. 못생긴 여자 있을 때보다 화사하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딴 소리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네가 레시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누라랑 이혼한 게 잘못 아니야? 그 마누라랑 이혼하라고 메일 쪼았던 게 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얼마나 웃긴지 저는 마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느긋하게 구경해줬어요. 마지막에 들리던 말에 완전 빵 터졌죠. 내가 미쳤지. 못생긴 놈 꼴값 한다더니 내가 너 돈 없으면 옆에 뭐하러 끼고 살아? 얼굴만 보면 혈압 오르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그 얼굴도 봐줄만 할 거 아냐? 그 말을 듣고 있는 전 남편의 표정이 와그락 일그러지는 걸 보며 저는 통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 상간녀랑 사귀면서 그렇게 싫어하던 외모 지적 많이 받고 살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오며 가며 슬쩍 봤는데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날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전 남편 혼자만이
자리를 덩그러니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이혼 소송이 빨리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게가 저런 꼴이었으면 돈도 안 줬을 테죠. 그나마 가게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 이득을 나누지 않으려고 빨리 위자료 준 게 저에게는 도리어 이득이었죠. 저는 이제 새 삶을 찾아야 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로 돌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와버렸고 제 레시피가 아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나 차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혼은 했고 저라는 사람부터 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 주방장 구하는 곳 있냐고 물어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가게인데 주방장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고 말이죠. 그쪽은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가게가 들어가기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상 좋은 미남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레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돌싱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서로 돌싱인 걸 알고 나니 좀 더 편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도 이전 가게의 레시피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나고 가게는 줄 서서 먹는 식당 정도는 아니라도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붐비는 가게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방에 있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저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전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가게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딱 그때를 맞춰서 찾아왔더라고요. 1년 만에 사람이 어찌나 늙었는지 얼굴에 주름이 쫙 껴서는. 저는 그 앞에 앉았죠.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말은 그리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나 찾을 일 이제 없을 텐데. 당신 아직도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지? 이런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 푼돈 정도 되겠지. 남이사 푼돈을 벌든 떼돈을 벌든 무슨 상관이야?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나 화나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용건 없어? 용건 없으면 나가줄래? 나 지금 저녁 준비해야 해서 바쁘거든? 이렇게 지내지 말고 돌아와. 내 가게 아직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 똑같이. 당신이 오면 주방장 자리 줄게. 웃기고 있네. 지금 일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뭔 소리야? 거기 이제 소문나서 손님도 별로 없다는데.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 데려다가 뭐에 쓰려고? 당신한테는 예쁘고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 당신 좋다는 상간녀가 있잖아. 설마 나더러 두 사람 알콩달콩 사는데 끼라는 말은 아니지? 그런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무시하고 가줘라, 응? 미안해. 진짜로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당신만큼 나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진짜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이 말한 그대로였어. 그 여자 심지어 나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고. 통장에 있던 돈에다가 대출까지 내 이름으로 쓰고는 도망갔어. 그 돈 내가 성형수술 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홀라당 다 가져갔다고. 게다가 프랜차이즈 내는 것도 음식 맛이 이렇게 다르면 자기들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있던 일들도 완전 무산돼서 가게도 곧 망할 것 같아. 아니, 망한 것 같아. 구구절절 말하는 걸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으니까요. 그때 내가 말했지? 그 여자 그럴 의도로 당신한테 접근했다고. 내가 그때 말할 때는 믿지도 않더니 이제 당하고 보니 내 생각이 났어? 근데 어떡하지? 내 눈에는 당신이나 그 여자나 똑같아 보이거든. 돈 좀 벌고 여자한테 눈 멀어서 바람난 당신이나 돈 노리고 당신한테 다가와서 다 들고 튄 그 여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그런 내 마음을 배신한 거야. 내 어디가 그 여자랑 똑같다는 거냐고.
당신은 나를 배신했잖아. 왜? 네 사랑에 눈이 머니까 남의 마음 사정에는 신경도 안 쓰였니? 대단해. 사랑 타령하면서 나한테서 다 뺏어간 게 넌데 자기는 그 여자랑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들으니까 좀 소름 끼치네? 안 그래? 나한테는 너도 충분히 나쁜 놈이야. 유부남이 사랑 타령이라니, 그것도 제 마누라가 아닌 상간녀한테.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것도 참 딱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당신이 화내는 건 알겠는데 내 사정도 이해해줘. 응? 당신도 솔직히 여기서 아줌마 취급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 싫잖아. 내가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응? 미안한데. 저는 남편의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제 어깨에 손을 얹는 부드러운 손길에 입을 닫고 제게 다가온 남자를 쳐다봤어요. 이 가게의 사장이었어요. 여보, 저녁 준비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대화 잘 끝내고 와요. 오해가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잘 풀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 현재 남편이기도 했죠.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한 건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이 잘생긴 남자의 고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자신은 그런 사람과 다르다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바람은 피지 않고 다른 여자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저를 설득했죠. 저는 한결같은 마음에 반해 사귀기로 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누가 봐도 잘생기고 환칠한 남자가 제게 여보라고 부르니 전 남편의 얼굴이 엄청나게 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 결혼했어?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네. 나는 엄연히 법적으로 이혼을 한 여자라고. 너하고의 사이에서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한 사람. 내가 왜 너 생각해서 재혼을 못해? 넌 나랑 이혼하자마자 상간녀랑 혼인신고 해놓고서는. 그래, 그러고 보니 너 유부남이었구나. 너 이런 식으로 나 꼬시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넘어갈 일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벌써 결혼이라니. 그리고 한 가지 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나 여기 사장님 와이프야. 넌 나랑 일할 때 매번 나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지? 그때 솔직히 정말 기분 더러웠거든? 너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아줌마라고 불렸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달라. 이 사람은 일할 때 나를 여보나 사모님으로 불러. 못생긴 내가 싫어서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은 네가 감히 여기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줌마 취급 당하면서 사냐고? 너랑 있을 때야말로 아줌마 취급 당했거든, 너한테서? 나는 그럴 의도로 당신한테 그런 말 한 거 아니라고. 그냥 주변 손님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줌마라고 한 거지. 그걸 왜 다 내 탓으로 돌리는데? 네 탓이니까 네 탓이라고 하는 거지. 사장인 네가 날 그렇게 부르니 다른 손님들도 그렇게 부른 거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는 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건 상관없었어. 잘생긴 얼굴 가진 남자한테 피본 사람이 나잖아. 그런 내가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 중요한 건 내면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을 찾은 건지도 모르지. 그치만 나는 결혼 생활에 신뢰를 지켰어. 당신 외에 남자도 만나지 않고 돈도 같이 벌었고 당신 성형수술한다는 것도 반대 안 했지.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어? 이혼이잖아. 그것도 상간녀가 생겨서 나와 이혼한 아주 더럽고 짜증나는 상황. 근데 이제는 너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질이 못생기고 궁상맞게 생긴 남자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잘생기고 다정한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못생기고 궁상맞게 생겼다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외모 지적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비꼬는 거야? 응, 비꼬는 거야. 너야말로 외모 지적 나한테 하지 않았어? 네가 할 때는 너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야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
나 너희 가게 갈 일 없고 너도 나한테 이제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나 유부녀니까. 그럼 잘 가.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않길 바랄게. 사랑 찾아갔으면 사랑으로 먹고 살아. 돈 벌려고 나 찾아오지 말고.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 남편에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나가라고 둘러 말했는데도 전 남편은 나가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재혼한 제 남편이 나타나 전 남편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밀어냈어요. 손님,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여자랑 헤어져줘서 고마워요. 저한테도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한테 또 연락하면 저도 지금처럼 조용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부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잘 가세요. 결국 전 남편은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꼈어요. 자기가 급하니까 안면몰수하고 다시 찾아오는 꼴이 참으로 열받았거든요. 아마 제가 현재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 그걸 모르는 저놈의 얼굴을 보니 참 딱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이 들렀다 가고 얼마 안 돼서 전 남편 가게가 폐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은 파산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알바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번 다시 만날 일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전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뭐. 솔직히 이혼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라는 건 정말 저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거든요. 이 이혼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사람은 꼴값한다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말해줬어요. 그때는 잘생긴 남자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 이혼은 못생긴 남자 때문에 힘들었던 거니까요. 제가 당해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외모의 미추보다 중요한 게 콤플렉스 없는 건강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지금 결혼한 남편은 얼굴도 잘생긴 편에 속하고 마음씨도 다정하고 사람이 참 건강해요. 그 덕분에 저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어느 하나에 꽂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거기에 휘둘려서 선택의 폭을 좁히면 저처럼 된통 당할 일도 생기게 되니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기준점으로는 삼지 마세요. 모든 마음을 열어두고 봐야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으니 이 글 읽으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